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내부 결속과 총선 승리를 강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전대 결과를 두고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수사범위 등을 일부 조정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 후가 공식 일정 첫날부터 일부 지도부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또 이준석의 인사들을 이제 거세게 좀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분들은 실제로 선수로 뛰어든 훌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전당대회 과정은 몇몇이 보여준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이제는 이 당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될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내부 총질만 했잖아요.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엄석대는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 제대로 심판을 받았죠. 너무 좀 과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에 넘어선 비난, 이런 메시지들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내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첫날부터 일부 지도부들은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이것 또한 통합의 과정인가 혹은 이 상태로 지금 통합이 가능하겠는가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선출된 최고위원들의 인터뷰 발언을 보시면 네. 질문이 지금 빠져 있어요. 예, 뭐라고 앵커가 질문들을 했냐면 네. 이번에 뭐 일명 친 이준석계가 이제 전부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전멸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게 세간에서 평가되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까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선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저분들에게 어떤 개인 감정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왜 본인들이 그들과 차별되게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고 그분들은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느냐라는 답변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 것이고 네. 저는 저것을 뭐 비난했다 첫날부터 분열의 조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대 해석인 것 같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일성으로 네네. 단합을 얘기하셨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 그날 현장에서 전당대회에서의 지금 우리는 사실은 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상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기득권, 카르텔 또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그 최고위원들의 인터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일단은.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이 그렇지만 전대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나라와 당의 위기를 이용하는 세력과 싸우라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 나온 이 지도부들의 말에 의해 또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는 끝났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정해졌고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굳이 이렇게 승자들이 진 사람에게 좀 야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미를 줘도 되잖아요. 좀 열심히 싸웠고 그나마 전당대회에 어떤 좋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용감한 도전이었다. 그 뜻을 뭐 받아들이겠다. 김 의원님 말씀으로는 질문의 의도가 조금 이제 방향성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그렇잖아요. 잡았다고는 이기고 했지만 나면 마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속마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통상 근데 정치라는 게 보면 예. 이렇게 인터뷰에서 그렇게 물어봤을 땐 그래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여러 가지 정부를 비판하고 조금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충분히 당이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조금 더 국민의힘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뭐 김기현 대표는 연포탕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연포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좀 같이 힘을 뭉쳐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을 세운 거는 말씀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랬잖아요. 나라와 당 위기 이용 세력과 싸우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결국에는 윤심에 반대하는 사람은 적으로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윤심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이준석계 천하용인을 적으로 규정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일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께서 연포탕을 만들든 진흙탕을 만들든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짚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자와 패자는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승자와 패자가 없다는 것은 포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근데 또 이면에는 적으로 규정했어요. 본인한테 대드는 사람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최종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김기현 대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다. 승자는 나다. 그래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국민의힘의 총재로 등극했다고 그래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천하람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의 입장도 냈잖아요. 누군가는 권력에 기생해서 한 시절 감투를 얻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했다. 발언의 수위는 좀 세 보이고 이게 향하는 게 김기현 대표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시각도 많은데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본인은 당대표에 출마했었으니까 김기현 대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천하용인의 다른 후보들은 이제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을 했으니까 각각 당선된 당 최고위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만 뭐 좋은 의미로 다 잘 싸웠습니다. 뭐 우리는 다 용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저분들은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이잖아요. 예. 속에 있는 마음 말하고 싶을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싸우는 상대들인데 겉으로 좋은 척하는 거 이제는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좀 서로 날쌘 공격을 했던 것보다는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의 인터뷰는 저는 굉장히 순화됐다고 보고 있어요. 현장에서 정말 연설할 때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대방에게 날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수박 논쟁으로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목소리 내거나 이재명 대표를 편들지 않으면 그 개딸들의 강한 비난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저희 당의 모습도 그렇게 대결 구도로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뭐 이 정도 후유증은 있고요. 다만 저는 이번에도 좀 걱정은 했습니다. 막판에 너무 네거티브가 강해서 이게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의외로 김기현 대표가 가장 네거티브를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어떤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포용적이어서 저는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첫날에 나온 여러 가지 발언들은 일시적이다.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준석계에 한정해서 여쭤본다면 이준석계를 충분히 포용하고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즉 이준석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때는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날선 뭐 대립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그다음 이제 다시 당원으로 일개의 당원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새 지도부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인정하고 또 내년 총선을 위해서 협력한다면 저는 같이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이라도 이 전대 결과에 좀 앙금이 남아 있다거나 불만이 남아 있어서 아니면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어떤 내부 총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비춰지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봉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네 분이 정치적으로 이번에 충분히 인지도는 얻었고 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해 나가느냐. 다 각각의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인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친윤계라고 말하는 의원들 아닌 다른 인선들이 투입될 가능성도 저희가 열려서 봐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 친윤, 반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의사표시를 안 한 분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인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세대를 지금 상징한다거나. 하마평에 오르는 인원들이 워낙 친윤계 인원들이 많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외에도 우리가 거론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거론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지금 친윤이 아닌 사람들이 곧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이 출마자 네 분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주말 내내 김기현 당대표께서 고심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지금 언론에 좀 하마평이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하마평이 맞을 때도 있고요. 오히려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은 나중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언론에서 들은 게 단데 결국
인선은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함합병들은 그냥 일종의 언론계 또는 정치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종의 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능력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좀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친윤계도 뭐 충분히 능력이 있으면은 수용하겠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직 인선은 어떤 걸 좀 고민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용산에 결제 서류 받으러 다니지 않을까. 인선 자체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인선 그러냐면 자체도 대통령실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은 수평적 구조가 이제 안 돼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전대에 개입하면서 실질적인 총재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의 말을 잘 듣고 본인과 소통이 가능하고 본인이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해서 처음 그랬죠.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뽑겠다. 통합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넓게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뽑아놓은 사람들은 다 검사 출신이에요. 그것도 본인하고 일해본 검사 출신들. 그 사람들을 곳곳에 어떤 특장점도 없는데 심지어 뭐 국민연금 상임이사도 시키고요. 교육부도 보내놓고요. 그냥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국수본 했던 정순신 그분도 검사 출신이에요.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도 본인이 이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이번 인선에서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시 제가 보기로는 친윤으로 돌려막기를 할 것이다. 그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 나와 소통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의 첫 인선의 행보에서 나올 수 있다. 저는 그걸 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을 걸로 보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뭐 정례 회동을 뭐 격주로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집권 여당이 지금 국회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데 어떤 대통령실과 또 정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없이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에 올인하면서 국회를 정말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고 완전히 뭐 지금 유령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뭐 법이 통과가 되고 있나요? 방탄만 하고 있고 정쟁만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실과 또 정부 부처와 또 집권 여당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신속하게 해나가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요즘 국민들께서도 뉴스 키면 정치 뉴스를 보면서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간간히 들려오는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 빨리 이재명 방탄으로부터 정치권도 좀 벗어나서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여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뽑힌 것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개입이 지나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우려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다음 지금 이제 대통령의 해외 일정, 중요한 일본 방문, 미국 방문, 또 G7 일본 방문에 이어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의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아마 지금 아주 긴밀한 당과의 어떤 협조는 본인이 지금 외교의 역량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내치에 대한 당부를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대통령이 추구하는 지금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당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입한다? 뭐 그거는 약간 호사가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뭐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많이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인사? 그래요. 맞아. 검사 출신들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으로 또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요.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는 뭐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니면 이제 본인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이사, 뭐 감사 무수히 꽂아 박았습니다. 뭐 그거를 저는 지금 조금 이렇게 하는 거를 갖고 검사가 좀 많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는 거, 뭐 저는 그건 여야 공이 반성해야 될 문제고 또 당면하게 되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게 중심인 게 아니라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어제로 당선 1주년을 지나갔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진짜 허니문은 끝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내외 여러 가지 외교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부터 당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본인이 비난받고 있는 좀 협소한 인맥, 그러니까 인선 풀에 대해서도 확장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원내대표도 이제 곧 이제 뽑아야 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나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선출직의 원내대표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아니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원내대표는 이제 예. 선거를 한두 달 정도 앞두게 되면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네. 의원들한테 순회를 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를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원내 의원들만 뽑기 때문에 사실 원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듣고 있었던 의원 풀에서 장제원 의원은 없었는데 아직은 예, 갑자기 이제 오늘 뉴스에 예. 전대가 끝나고 나서 장제원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뭐 저는 일각에서는 당직에는 제가 어떠한 당직도 맡지 않겠다라는 예. 일종의 이제 언어적 해석을 갖고 예. 그러면 선출직은 하겠다는 소린가? 누군가의 어떤 그런 스스로운 질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나오지 말란 법은 없죠. 그렇죠. 왜 나오지 예, 말란 예. 법은 없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제 전대가 끝나고 나서 원내대표 선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제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후보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후보들이 이제 출마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의원들의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낙선 후보들 아무래도 뭐 당내에서 낙선한 그 3명의 후보도 이제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는 다 후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갔었는데 전반적으로 원팀으로 가겠다라는 의견을 내고는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부정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이제 저도 좀 문자를 막 개별적으로 당원들한테 보내시더라고요. 예, 제보를 그렇더라고요. 받겠다고요. 그래서 뭐 또 어떤 제보가 있었기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일반 지금 당원들은 거기에 크게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증거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주변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뭐 워낙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뭔가 꺼림칙한 게 있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게 큰 진짜 문제가 있어서 또는 뭐 그것이 확산될 우려는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민주당의 움직임을 좀 보면요. 김건희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정의당을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일까요? 이제 학력 위조 의혹을 빼고 이제 다시 제출을 한 거거든요. 글쎄요. 지금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요. 50억 특검,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두 축은요. 이게 뭐 정치적이라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 자체가 무죄를 받았는데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KBS 여론조사가 보면 66%, 70% 가까운 국민들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재판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것들이 국민의 과반 이상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특별검사 도입해서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 사람들은 봐주고 야당 탄압을 통해서만 뭔가 이 국정과 나라를 진흙탕으로 만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당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그 허위 조작 부분은 뺐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좀 합의 과정에서 집중할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허위 경력 부분은요. 김건희 여사가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인정했잖아요. 돋보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손대지 않는 논문 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이 부분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요. 빠져나갈 어떤 그런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공세갑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제일 두렵지 용산이 두렵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대통령보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제 좀 전향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하는 것들이 분명히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특검만 보면은 정의당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소속 안 된 교섭단체로 가자고 하고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까지 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도 뭐 법사위 논의 보자, 신속 처리한 건 가자 이런 부분 협상 충분히 뭐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번에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이 부분을 좀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주장은 그러니까 50억 클럽이라는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지금 공이 대장동과 관련돼 있으니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부분에서 그냥 양당은 빠지고 좀 공정한 예. 사람이 들어갔으면 예.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주장이거든요. 네. 이것도 좀 원내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검 자체가 결국에는 특검법에 있어서 검사를 추천함에 있어서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원칙으로 가자고 하지만 정의당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법사위 쪽으로 진행을 하자는 것은 예. 절차적인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회의에 직상정을 하면 아무래도 이게 상임위에 대한 것들을 예. 지나치게 되니까 좀 독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사위 요구를 해서 김도 법사위원장께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반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받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직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도 정의당과 거의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특검법 발의자가 15분이시잖아요. 예. 지난번 발의했을 때 정말 많은 인원들이 발의했었고 그걸로 인한 해석들도 사실 민주당에서의 내분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시각도 많은데 전혀 없고요. 예. 저번에 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했던 거는 허위 경력까지 넣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하나를 이제 개정해서 하나를 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명 이상만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15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내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근데 없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그 강한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처럼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새롭게 뭐 특검의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를 덜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용 자체를 정의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일부 개정안을 낸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는 큰 예, 의미가 예.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새 당대표가 선출됐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호흡이랄까요? 관계가 어떻게 좀 유지가 될 것인가, 설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뭐 여소야대인 건 맞습니다. 뭐 어떻게 좀 두 대표가 관계를 좀 이어나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계속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지금 이런 방탄용 여러 가지 특검을 계속 언급한다면 관계 개선이 될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분 중에 이제 여론조사를 얘기하셨어요. 예, 예. 네. 근데 그럼 여론조사만 갖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또 법원에 가서 체포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선별적인 민심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저는 특검법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의당도 지금 굉장히 무색할 겁니다.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 왜 전멸했는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왜 전멸했는지 아마 굉장히 쓰라린 아픔을 갖고 그 원인을 분석했을 텐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나 정당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어려움 끝에 악수를 두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혹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라든가 민주당 간의 어떤 후보의 구도에 있어서 한 지역을 뭐 민주당이 출마를 안 시킨다든가 이런 유혹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것이 의심될 만큼 지금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께서 어떤 사탕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 썩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의구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여야의 협치는 이런 서로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을 갖고는 해결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좀 합의점을 봐야 되는 것은 긴급한 민생 현안, 뭐 K칩스 법이라든가 우리 반도체와 관련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한다면 네. 저는 예. 뭐 아주 극적인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 내팽개치고 자기만이 하는 어떤 포퓰리즘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 여당이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모두 다 발목 잡는다면 저는 이것은 뭐 협치를 포기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두 대표의 협력과 글쎄요 협치를 기대하는 이제 시선들이 많은데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협치를 해야죠. 원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말하자면 이 야당의 협치를 대통령께서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의회주의 얘기도 하셨고 협치 필요하다, 통합하자 했는데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재명 대표의 뭐 어떤 방탄하는데요. 그 방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검찰의 사법 권력들이 결국에는 야당 대표에 집중돼서 300여 차례 따른 압수수색하고요. 지금까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만 했지 어떤 다른 검찰 권력이 다른 수사를 하는 것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역대급이죠. 그래 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납시다. 민생을 위해서 한번 만나주시죠. 몇 차례를 했습니다.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원래는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러잖아요. 야당이 거대 야당이다. 협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당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야당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안 내밀지 않습니까?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물론 김기현 대표께서 언제든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환영합니다. 원래 김기현 대표 자체가 원래 협상이라든지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한다면 야당은 언제든지 민생을 위해서는 만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방탄이나 뭐 어떤 사법적 검찰 독재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굳이 용산에 가서 눈치 보지 마시고 예? 민주당에 와서 대표도 만나고 민생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검 부분도 합리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려서 합시다.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정말 집권 여당이 야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기현 대표에게 두 가지를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윤핵관의 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마리오네트라는 줄인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 매달아서 하는 게 마리오네트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김기현 대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당선이 됐다고 보는데 이걸 움직이는 게 윤핵관이라는 줄이에요. 이 줄을 끊지 않으면 마리오네트 인형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라는 하나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는 첫 번째 과제를 본인 스스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지금 울산에 있을 때의 김정근 씨와의 관계가 아직 석연치 않습니다. KTX 지나가는 거 말고요. 그래서 상복지구 개발이라든지 김종건 씨하고의 어떤 관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명백히 현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역 토착비를 규정했듯이 김기현 대표도 지역 토착비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이 될 것이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 이 대표의 관계 형성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관련해서 지금 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연아 전 의원 이 기사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또 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근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굉장히 이제 깊은 애도를 표시하면서 대장동 수사가 정말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어마무시한 이 범죄의 설계와 구도가 있으면 이렇게 조사받는 사람들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이분은 뭐 전적으로 공무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을 좀 봤고 도지사로 가셔서는 이제 첫 번째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보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예.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조문을 갔었고 또 그 자리에서도 그 남북 경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언을 했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어떤 경찰의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자신이 스스로 한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게 비춰지고 있고 지금 유서도 좀 예. 발견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유서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본인은 굉장히 이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예,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언급돼 있고 억울하다면 결국 본인은 위에서 시킨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것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결국 어쨌든 좀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을 좀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부고다. 공직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서 부정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까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꾸 이렇게 아까운 목숨들이 없어지는 거.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면 왜 목숨을 던질까요?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강압 수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만 해도 10년간 검찰에서 수사 도중에 자살한 분만 90명에서 1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해는 17명이 자살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도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 5명이 넘었죠. 그리고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후보 시절에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 사람들이 세게 추궁을 하고 검찰이요. 그리고 검찰이 추궁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죄가 나올까 봐 그게 불안해서 자살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뭐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을 지어서 뭔가 이상한 논리들을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네. 언론에도 나오지만 검찰에서 흘린 정보를 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 같지만 유족들은 유서의 내용에 대해서 밝혀지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과도한 추측으로 지금 애도 기간에 유족들의 어떤 뭐 이재명 대표가 언급됐다는 둥, 뭐 유족들이 뭐 어쩐다는 둥, 고인이 어떤 일을 했다는 둥 이런 부분들은요 2차 가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도한 어떤 그런 얘기들보다는 조금 더 애도하는 기간에서는 좀 침묵을 하는 게 옳지 않냐 하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뭐 검찰 불신, 정치 탄압 이번과 관련해서 이 검찰에 대한 좀 비난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근데 뭐 더 높아질 수준이 있나요? 뭐 조사하는 검사들 다 이름 공개한다고 하고 예. 뭐 그거 입법하겠다고 하는데 뭐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이미 쓸 수 있는 카드 다 썼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엑시트 전략이 필요하죠. 지금 아마 속에서 다들 내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그 밑에서 같이 조사받는 사람들, 특히 오늘 극단적 선택을 하신 그분 같이 일명 공무원으로서 위에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지금 최고의 책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전혀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수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겠습니까? 저는 검사의 압박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유동규 씨의 그 유튜브 발언들을 보면 실제로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하는 변호사가 자신을 염탐하러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유동규 씨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조사받는 많은 사람들, 변호인 척하면서 염탐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압박이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지금의 이 일이 민주당 내 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지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입지보다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고인에 대한 얘기는 좀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유족들에 대한 결례 같아서.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검찰의 강압 수사에 있어서 이루어진다면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도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려고 하니까 사람이 괴로워서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누가 죽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 멈춰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괴롭히면 안 됩니다. 정당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서 재판을 받게 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동규 씨 얘기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유동규 씨 지금 유튜브 나와서 떠들고 있지만 네. 최근에 재판 내용을 보십시오. 네. 판사가 유동규 씨의 진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는지, 어떻게 쇼핑백에 박스에 돈을 줘서 옷에 가리고 갈 수 있냐, 그 골판지 3개를 해서 3억을 해서 쇼핑백에 들어간 쇼핑백이 있느냐, 검찰 진술은 어디에서 종이를 놨냐. 그랬더니 유동규 씨 횡설수를 합니다. 검사가 줬다. 줄 잘 쳐져서 거기에 날짜까지 인쇄된 종이를 줍니다. 보통 본인이 진술을 1년 만에 바꿀 때는요. 구속 취소해서요. 자필로 대부분 쓰잖아요. A4 용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판사가 이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무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성남FC든 뭐든 탈탈 털어서 이재명 대표를 엮어넣으려는 검찰 수사가 그래요. 하세요. 어떤 정치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하는 수사는 좀 멈춰달라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